설마 그 뭐 집주인이 망해서 내 전세금 떼이겠어?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우브로스의 조브로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금 떼이는 그 메커니즘,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한 뒤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리뷰 브로. 자, 우리는 저당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보통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돈 100%로 집을 딱 사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.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과 내 돈을 합쳐서 이렇게 집을 사게 되는데, 이렇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바로 저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 저당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저당 이해했으면 다 됐어요. 바로 예시를 통해 전세금을 떼이는 그 메커니즘,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가 1억짜리의 집이 있어요. 이 1억짜리의 집의 집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. 저당이 7천만 원 잡혀있는 상태죠. 이때 그 집의 전세가는 5천입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조브로는 그 집의 전세를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. 이런 경우에 만약 그 집주인이 망했을 때,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, 은행, 채권자는 그 집주인의 자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매매가의 80%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1억짜리 매매가가 보통 8천만 원에 팔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8천만 원에 집이 팔렸을 때 은행에 저당 잡힌 7천만 원과 내 전세금 5천만 원 어떻게 나눠 가지게 될까요? 바로 8천만 원에 7천만 원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저에게로 오게 됩니다. 내 4천만 원 어디 갔어? 4천만 원은 물론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겠지만 그 집주인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4천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이죠. 이런 경우 바로 전세금 날렸다 라고 뉴스에 나오는 그 경우가 바로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. 집값이 폭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전세금보다 떨어져서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, 그런 경우는 내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, 그게 무서워서 전세를 못 사는 분들은 집을 사시는 게, 아니면 그냥 월세로 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. 1억짜리 집인데 저당이 7천만 원 잡혀있고 5천만 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이 망했을 때 8천만 원으로 팔리게 되는데, 저당이 7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중에 7천만 원은 은행으로 가고 나머지 1천만 원이 나한테 온다. 4천만 원은 날리게 되는 거다. 이렇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. 바로 내 전세금과 그 집에 저당 잡힌 금액의 합이 그 집의 매매가의 80%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내 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똑같이 매매가 1억에 이루어지는 집이 있습니다. 이 집에 3천만 원의 저당이 잡혀 있어요. 아까는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이죠. 전세금은 그대로 5천만 원입니다. 똑같이 이 집도 망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8천만 원에 팔렸어요. 그럼 저당 잡힌 그 저당금 3천만 원은 은행으로 가고,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은행으로 가고, 나머지 5천만 원은 저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. 아까와 같이 1억짜리 집이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저는 전세금을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. 그 이유는 뭐죠? 바로 저당 잡힌 금액과 내 전세금이 합했을 때 매매가의 80%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. 리뷰 브로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저당 잡힌 금액과 내 전세금을 합했을 때 그 매매가의 80%보다 낮은 집을 구하면 내 전세금 지킬 수 있겠네? 100%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실제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? 바로 등기부 등본이에요. 등기부 등본,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
간단합니다. 표제구, 갑구, 을구가 있어요. 표제구는 그냥 말 쉽게 그 집의 주소, 면적 뭐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뭐 그 집의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, 갑구는 매매 내역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갑구에서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집주인이 얼마에 매매를 했는지 그 매매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, 을구에서는 그 집에 뭐 저당이 얼마에 잡혔는지, 전세권이 얼마에 설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갑구에서 매매가를 확인하고 을구에서 저당 잡힌 그 저당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급일이에요. 발급일. 저당 받기 전에 발급을 해. 그럼 발급을 한 그 등기부등본에는 저당 잡힌 내역이 안 나오겠죠? 그 이후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거 뽑아놨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뭐 손으로 쓸 거야 말 거야?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 안 나온 걸 보여주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당 잡힌 건물이었다. 어떻게? 본인 탓입니다.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인터넷에 가면 뗄 수 있어요. 내가 아무런 그 집에 뭐 그거 없어도 그냥 1,000원 내면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계약하기 전에 한번 열람을 해서 실제 내가 부동산에서 본 거랑 똑같네? 저당 잡힌 게 없네? 아니면 저당 잡힌 게 있어도 내 전세금이랑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%보다 낮으니까 안전하네?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아무것도 뭐 멍청하게 그렇게 있다가는 안 됩니다. 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집주인이 아기를 품고 내가 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은 날, 그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확정일자 전입신고한 날과 대출받은 날이 같은 날일 경우에 저당이 우선권을 받아요. 분명히 저당 안 잡힌 건물인 거 내가 확인했어. 계약하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열람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, 계약한 그 뭐 언제부터 내가 전입신고하겠다 이런 걸 얘기했더니 그 날에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한 경우예요. 좀 법이 이상하지만 그 저당, 은행한테 돈을 먼저 주는 게 그 순서입니다. 같은 날에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날, 그 겹치는 날에는 은행에서 돈을 먼저 받아가요.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이후 날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을 해서 내가 그 전입신고한 날과 동일한 날에 대출을 받진 않았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확실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